전라남도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 하윤 씨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어머니,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딸 넷과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하시네요.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 출연한 언니. 형이에요. 장난해요? 아이고. 딸이 보낸 문자로 뒤늦게 알게 된 결혼. 광주에 일하러 간 막내딸이 가족도 모르게 결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갑자기 이거 둘이 결혼했으니까요. 봐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사례도 해고 문자도 보내고. 아이고. 아니 부모도 허락해놓고 한동안 혼자서 해야지. 지금 둘이 나이가 있다고 해보면 안 되잖아. 그럼요. 따로 허락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난생 처음 본 사위의 얼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뭐냐면 그 모시마가 애기가 엄버터 우리 애기가 네. 더 그런 것 같아. 변하고 모시마 안 왔으면 안 봤으면 몰랐으면 우리 이렇게 안 하지. 네. 경찰도 안 오고 아무 그런 것도 없고. 핸드폰이에요. 네. 잠깐만요. 이거 이때 촬영 중에도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전화. 뭐가 자꾸 문자가 날라온대요? 뭔데요? 사건 출심 기간 이관 계산 예정 렌탈 가상 계좌 아하. 이게 뭐예요? 몰라. 불안합니다. 사건 출심 기간? 이게 뭐예요? 연체됐다고 돈을 내라는 문자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가입한 적도 없는 타이어 렌탈 서비스 비용까지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타이어? 타요 뭐. 다 뛰어? 차 뭐. 타이어? 네, 혹시 자동차 타세요? 아니 그 모시마가 차가 있었어. 자기 형 차 갖고 살았어. 아이고. 와 사고 치면 끈끈 배고 다 날아오네 진짜. 가족도 몰랐던 막내딸의 비밀 결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확인을 위해 막내딸의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작년 2월부터 약 1년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계세요. 올해 2월 19일부터 찾아가지 않은 등기 우편물. 사람의 흔적이 오래전부터 끊긴 듯 보였습니다. 아. 한 번씩 다툼이 있어서 경찰도 그렇고 왔다 가죠. 싸웠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서 잘 때가 아이고.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한 두 번 정도? 심한 다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집에 잠깐 나왔어요. 아니야 혼자는 아니고 여기는 있는 곳을 말하면 안 돼서. 남편을 피해 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막내딸을 만났습니다. 저는 27살입니다. 저는 학습 능력과 언어가 남보다 조금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약 6세에서 9세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진 하윤 씨. 1년 동안 만났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제 이혼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나보고 나가 죽으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나보고 죽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광주에서 혼자 지내던 그녀. 그녀는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된 걸까요?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프로로 만났어요. 혼자 자취하고 있을 때 외동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뭐 혼인식으로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3일 만에 혼인식 안 하면 바람 필 것 같고 다른 사람 만날 것 같아서 임신하면 그 나라에서 아기를 키우는 지원금인가? 그런 거 나오는 혜택이 많대요.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이어지는 설득과 압박 속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하윤 씨는 결국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잘해줬어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했어요. 근데 사무들부터 이제 변하더라고 사람이. 하지만 혼인신고 한 달 뒤 폭행과 욕설은 일상이 됐습니다. 아 이게. 하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변변한 직업 없이 채무에 시달리던 남편은 매달 약 100만 원 가량의 돈을 하윤 씨에게 받아 생활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 자동차 그거에 1,400만 원. 1,400만 원 대출한 거. 1,400만 원. 대출을요? 네, 저녁에 그날에 바로 차가 왔었거든요. 한 2주 만에 팔아버렸거든요. 중고차를 구매하게 한 뒤 대부업체를 통해 약 1,4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했고 차량을 다시 판매해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대출도 내가 해주면 한 달에 반만씩 내준다는데 안 냈어요. 50 얼마씩. 중고차 담보대출금 1,400만 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세 차례에 걸쳐 받게 한 일수대출 약 80만 원.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렌탈도 원래 안 할래 했었어요. 뭔가 강제로 시키는 거죠. 네? 남편은 하윤 씨 가족 명의로 수많은 렌탈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고 가족 명의로요? 사은품으로 받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해 현금을 챙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거.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진짜 미안하고요. 하윤 씨의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30이 넘은 두 딸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 이 집에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하. 또 따님분은 어떤 장애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적 장애였어요. 아, 얘는 이거 아이고. 둘째 딸은 지적장애 1급. 셋째 딸 역시 중증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으로 버티는 삶. 이 집에 생기는 어머니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힘들겠습니다. 얼른 안 들어요? 몰라요. 기름이 30만 원 안 돼요. 기름 한 도로네. 장애를 가진 딸들과 남편까지 혼자 가족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게다가 어머니도 지체장애가 있어서 집안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딸이 결혼을 한 뒤 이 집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네, 옛날 집에 우편물이 막 많이 온 게 있더라고요.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름을 돼 있어서. 아 이거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내 이름인데. 네, 광주 쪽으로 어머님 이름으로 날라갔는데요. 뭘까요? 아니 핸드폰 요금이 그리 가냐 이 말. 나 제 핸드폰 해준 것도 없는데. 아유. 가입한 적도 없는 TV 서비스 비용이 21만 원이 넘게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뭐예요? 어머니 이거 300만 원 이거 뭐예요? 330만 원? 300만 원? 네. 그럼 뭔데요? 아 300만 원이요? 아유, 참 아. 하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절대 몰라. 나는 혹시 씨가 뭐 공부하는 게 있어요? 공부요? 없지. 장애인인데 뭘 공부해요. 학교 다니고 복지관 다니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가족들 앞으로 날아온 각종 청구서들. 둘째 딸 명의로는 영어 회화 학습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서 약 60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상황. 어머니가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대리인이 명의자인 척 만약에 명의자 이쪽을 하거나 하더라도 기본적인 본인 인증 방식을 취득하는 부분이 어머님 휴대폰으로 그 인증번호 이렇게 불러주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가입을 해준 감사 표시로서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총 45만 원의 상품권 어머님이 갖고 있는 이 휴대폰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아, 45만 원 상품권을 또 이 휴대폰으로 보냈다고요? 그 휴대폰 그 날라온 상품권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어머니 혹시 혼자 가져갔어요? 아니면 아니지. 그 모집을 가져갔지. 지적장애가 있는 둘째 딸 명의로 가입된 영어 학습 서비스. 상황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명의자님 본인 확인 위해서 고객님 생년월일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어난 날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오늘 약 5세 수준의 인지 능력,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녹취할 때는 이라고 하셨고 어? 또 그 옆에 남자분이 계셨어요. 배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녹취를 하고 진행을 도와드렸었던 거거든요. 옆에서 남자분이 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막내딸이 언니인 것처럼 상담사와 통화를 하며 가입 절차가 진행됐고
그 옆에는 지시를 하던 사위가 있었습니다. 아유, 참. 어머니는 뭔가 짚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냥 맨날 데리고 갔어요, 집에. 강주까지 데리고 갔어.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걔가 차를 빌려가고 맨날 와요. 하하, 참.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언니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운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인터넷 가입이요? 네. 아 근데 그때 자기 이름으로 됐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생기면 박하윤 씨는 용기를 내 지난 1월 경찰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액은 대출금과 각종 렌탈 계약 모두 포함해서 2,500여만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모두 장애가 있으시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채무가 생기고 그것도 고금리의 채무가 생겨버렸으니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발생한 TV 요금, 둘째 딸 명의로 가입된 타이어 렌탈, 영어 학습, 상조 서비스 미납금, 아이고. 하윤 씨에게 남겨진 1,400만 원 대출과 일수 대출 약 80만 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약 2,500만 원. 지금도 그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명의로는 이제 더 이상의 또 신용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 가족 명의로도 지금 이용을 한 상황입니다. 전화로 언니를 사칭하도록 해서 언니인 척하고 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그런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모든 범행은 문형남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기기는 판매하고 유심칩만 빼내 언니인 것처럼 통화를 하며 각종 렌탈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사은품은 모두 되팔아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돈은 문 씨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였고 생활비로도 사용됐습니다. 참네. 결국 지적장애 있는 아내를 시켜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입니다. 네, 따르지 않으면 폭행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아, 한때 가족들의 희망이었던 그녀는 지금 부모를 마주할 면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집에 아직은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들 가족들 찾아오니까. 네? 네? 그 남편의 가족들. 풀어주라고 교도소. 남편 문 씨는 무고, 사기, 공갈,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빠예요. 예. 어제 연락이 안 돼갖고 전혀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저걸 불러서 전번에 타면서 그것을 이해해줘야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도락조차 없는 집. 문 씨의 가족들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무서울까요? 두라버려요. 연락하고 두라버려. 우리 비번은 없으니까. 아유. 안 잡았으니까. 사인의 가족들이 뭐 서명 같은 거 강제로 뭐 시켰나요? 서명 뭘 서명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몰라. 뭐 왜 뭘 어떤 내용을 어떤 걸 설명했는지 아세요? 합의라고. 합의해주라고. 아버님 그 동의하세요? 이 벌써 합의서를 받아간 것 같습니다. 네.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어디 해결해갖고 살아야지. 겁이 나서 못 가겠어. 못 살아 우리는.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같아요. 그 정도 합의가 돼야지만 사건이 어쨌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처를 구하려고 이제 갔었죠. 선처를 구하려고. 이제 아버지하고 그 둘째는 써줬고 피의자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오히려 문제는 박하윤 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대출이라든가 렌탈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그것은 합의해야지. 근데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네. 사기꾼이야 사기꾼.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아니에요. 네? 장애인. 예, 아니에요. 가짜 장애인이야. 돈 타기. 아니, 가짜 가짜 장애인이라뇨? 장애인이요? 뭐 지가 어머니 저 뭐 사줄게 막 그러고 딱 보내주면 사주고 막 그러고 빵도 사줘갖고 보내버려요 다시.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요. 하윤 씨는 남편이 장애인 수급비를 끊어버리겠다며 위협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하면 이런 거 나라에다 신고한다고.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이고 하고 나라에 돈 벌고 산다고.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장애인같이 안 생겼다고. 일반 사람 똑같다고. 아이고 참. 우리는 해당 구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등록 관련해가지고 부정 의심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온 거예요. 관련 자료 검토하고 이제 당사자하고 면담하고 했는데 어떤 부정 등록이라는 걸 판단할 만한 뭐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정황적인 판단은 없었어요. 문제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종결된 거예요. 문영남 씨를 접견한 친형을 만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 씨는 제작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전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시에 앉아서 차량을 뽑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에 자기들 부부들끼리 동의하에 이제 이것을 차량 뽑았던 거죠. 그리고 렌탈 같은 경우도 하여튼 내가 지금 신용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혹시 와이프 가족이든 혹시 도움 좀 줄 수가 있냐?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신용이 안 되니까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뭐 대출이다 뭐든 다 한 거네요. 자, 끝까지 안 말린 거. 그 말고 동생 잘못한 것이 없어요. 네? 아니 동생이 잘못한 게 없다니요? 게다가 범행은 박하윤 씨가 계획했으며 동생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씨는 지적 장애인이잖아요. 저는 지자장애 생각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이라고 했으면 그것을 하는 데 있겠습니까? 네? 진짜 장애인이고 진짜 몸이 불편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 동생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동생만 이렇게 동생과 같이 맞았으면 동생도 같이 당신도 맞았게 됐고 같이 폭행했다. 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영남 씨는 증거인멸과 보복 우려로 인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범죄는 권리 보호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그런 피해 사례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약 무효 확인. 그 업체를 상대로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취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사실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수준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하지만 낙제를 면하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남겨진 것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버텨내야 할 오늘. 부모니까 피해가거나 그냥 나 때문에 모든 사람 피해 준 것 같아서. 내가 죽었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행복해지라고 노력은 해야지, 극복은 해야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머니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딸의 결혼 이후 남겨진 빚까지 함께 짊어진 채 얼마나 힘드실까요? 근데 아프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거 안 해주니까. 그거 해준 사람도 없고. 둘 다 장애인이라 여자이라 이제 내가 미래 살려야 돼. 적어도 이들에게 행복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일했던 옷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 가게가 그래도 제법 큰 것 같은데. 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가에 위치해 있는 옷가게. 이곳에서 일하던 4명의 장애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2층 올라가도 있고 저기 3층까지 올라가면 다 있거든요. 1000개월 이런 거면 2,000원 받고 저기 이제 면바지 이런 건 무조건 1,000원씩. 와. 일명 천냥 가게로 저렴한 가격에 옷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장 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좋으셔요, 굉장히. 아, 목사님이세요? 예, 살짝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고 서로 한 500원 정도 되는 무식자들 맡으면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이 특수 목회하셔. 존경스러워. 단순히 옷가게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남자가 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한 선교단체 대표이자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장 목사. 수년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온 목사랍니다. 한 사람한테 신학교 공부시켜서 또 돈 다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배반하고 나가서 부산에 뭐 30살이 넘은 애들도 다 이렇게 키우시더라고. 여자의 말이 사실일까? 그의 진짜 얼굴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장 목사의 과거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원을 운영했던 장 목사. 그곳에 우리가 찾는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2년 전 장 목사가 운영했던 기도원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하지만 그곳엔 기도원을 운영했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은 뭔가 알고 있을까? 다른 일도 입은 사람도 있고 노숙자 대부분 그런 사람들. 뭐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밥 먹여주고 막 이러니까 노숙자들을 재활시킨다고 해갖고 폐자재 갖고 뭐 방석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기는 했어요. 장애인, 노숙자 등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일거리까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석을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본 목사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았던 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기도원에서 일했던 남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할 말이 많답니다. 해는 기다리고 지금 밭에서 그 고추부터 배추부터 그리고 밭에서 일한 거예요? 예, 밭에서 바깥에 안 돌아갈 적에 일을 시키는 기라 일베리 일을 시키는 내가 말고 내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일을 시키는 기라. 근데 뭐 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 돈 하나도 안 받았대요. 일부려고 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일부려고 투기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불려가지고 사해가지고 자방기 기다려주게 가서 뭐 20만 원 뽑아가지고 무상 딱 챙겨갔어요. 장 목사의 생활은 일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뭐 거위똥도 치우고 뭐야 다 물타리도 하고 그런 걸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렴한 가격에 방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은 기도원.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은 이렇게 일한 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막걸리 그거를 타줘요. 막걸리 같은 거 술을 이제 그럼 그거 한잔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신지체야. 그 사람은 한 몇 년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머슴처럼 살았고 목사가 시키면 뭐든지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느 날은 일을 시킨 후 10,000원을 주더니 무료 봉사 확인서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시키는 일들이 더 다양해졌답니다. 오늘 나한테 시키더라고요. 한 번. 나를 자기 차에 태워서 가더니 그 노숙자 자기 명함 좀 주고 헤어가서 그래서 명함 한번 돌려줬어요.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보고서 목사 그 명함 받고 신화돼가지고 자기가 어렵고 하니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기도원에 박아놔요. 사람들을 시켜 명함을 돌리게 하고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을 모집한 장 목사. 장 목사의 속내는 뭘까? 통장을 자기한테 맡기라 그래. 그러면은 니들 원하는 담배, 술 이걸 언제든지 해주고 나는 니들의 그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완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을 맡기게 되고 거기서 통장 관리를 하는 거죠. 남자는 기초수급비 일부와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기도원 케이블 TV 이용요금 12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 목사가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인가요? 지금 얼마 정도 있으세요? 설마 없어요. 하나예요. 아이고 참 진짜. 장 목사에게 통장을 맡긴 두 사람의 통장 잔고는 이자가 들어와서 3원이 된 것과 0원이었습니다. 아휴. 종석 씨의 경우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10만 원까지 장애수당과 주거급여가 매달 입금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는 날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유. 영숙 씨 또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수당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되던 날 역시나 누군가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이 인출됐습니다. 수급자에서 들어오는 거래. 그걸 뺏어가.
둘은 목사가 이미 다 썼고요. 지금 없고요. 돈 못 받았어요? 네. 장애 수당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은행을 찾은 사람. 그는 옷가게 사장이자 목사인 장 씨였습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뭔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도사 되려면은 그 30만 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원래 딸 생각이 없었는데 수급비 들어오자마자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할 거면은 지금 30만 원을 줘야지 이걸 딸 수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알려진 장 목사. 그의 실상은 장애인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가였던 걸까? 옷가게에서 장애인들을 노동시키고 매달 수백만 원의 장애 수당을 빼간 장 목사. 이젠 그에게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장애인과 노숙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일을 시켰을까요? 우리 장애우분 약간 노동착취 때문에 일단 왔는데 이 잘못은 규칙을 정해놓고 합의에 들어서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정해졌을 때 노동착취인데 일을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니까 능력 이 박스를 예를 들어서 200개를 넘긴다면 일반 용역을 12만 원 준다고 가정하면 얘는 한 30개를 못해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해버려. 목사 주장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평소 일을 정상적으로 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하며 장애인들을 보살펴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수당은 어떻게 된 걸까? 3월에 하는데 얘가 수급이 된 게 2021년 2월달인가 3월달부터 수급이 됐어요. 전에는 그러면 관리하시거나 통장 관리를 하신 적은 없으셨고 통장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통장 자체가 없어요. 씨도 그러면 언제부터 관리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결론적으로 지금 이 수급이 다시 된 게 2021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얘 징역 왔다 갔다 했지 뭐 수급 탈 수가 있는 시간이 없었다니까. 이렇게 해서 영숙 씨의 경우 수차례 절도죄로 수감되었기 때문에 수급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영숙 씨는 2018년부터, 종석 씨는 2017년부터 장애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4,370만 원 가량. 빨리요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돈이 들어가고 복지과에서 나오자마자 1분 내로 이렇게 빠지는. 아니야 이건 주거비 20만 원씩 주거비. 아니 그 씨 걸로 형 씨한테 보냈잖아요 금액이. 이게 받을 수는 내가 주거비를 그걸 다른 사람들 제3자한테 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부인에게 매달 25만 원씩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육비 금액으로 이제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양육비를 받아도 내가 줄 게 있는데 바로 보내주면 되지 뭐 자금 이체한테 이체요금 덜 들어가면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씨한테도 32만 원 정도 이렇게 갔는데. 여기 아니고 전기세. 네. 한전이 전기세. 전기세가 어떻게 32만 원이 나와요? 이게 지금 11명이 있었잖아요. 여 숙소에. 네. 11명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60만 원. 그 평일 때는 보통 40만 원, 50만 원 나와요. 그럼 이제 수급이 되는 사람은 돌아가면 한 번씩 내는 거야. 돌아가면서 낸다던 전기요금은 두 사람이 일정 기간 연달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난해 4월에는 두 사람 통장에서 전기요금 명목으로 127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합의금, 월급, 급락, 목욕비, 같이 모든 것을 들어가면 또 소품비, 뭐 사고, 신발 사고. 나는 얘들 잘 믿으려고 매번 3일에 한 번씩 고기 사오고 치킨 사오고. 어차피 이제 나오는 수급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뿐 아니고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CD기에서 현금을 뽑은 다음에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돈을 갖고 현금을 해서 얘들 많아지지 지금 내가 뭐. 매달 현금으로 인출을 해 본인에게 매일 10,000원씩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당이었네 결국은. 9시간을 일해서 받은 일당이 알고 봤더니 일당이 아닌 본인들의 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관리해서 그걸 나눠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아니야. 아, 몰랐어요? 일을 해서 받는 줄 알았어요? 일이란 게 없다니까. 아무리 능률이 없어도 그래도 노동은 한 거잖아요. 노동요? 예. 노동을 여기 나면 내려가 보세요. 뭔 노동을 이기는지. 옷가게에 할 일이 없다는 장 목사의 주장.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예. 이 병이잖아. 예. 그냥 일반 같으면 이 사람을 고용을 하면 네. 시간당 8,000원씩이나 줘야 돼. 뭐 하면 4만 원씩 줄 거야. 이 이제 능력에 따라 밥은 주고 예. 능력에 따라서 이제 뭐 능력 때문에 아직 일본이 모르잖아. 네가 이게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써줘야 돼. 아, 자원봉사 한다고. 이곳은 옷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바자회 행사를 하는 곳이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봉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라는 이름 하에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은 아닐까? 물건 같은 것도 날라야 되고 남자니까 오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 이게 옷 같은 것도 빨리빨리 이게 옷걸이에다 걸어갖고 한 사람도 걸고 입혀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별도로 따로 또 시키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옷가게에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썼는데 그럼 처음부터 일 시킬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일 시킬 생활을 같이 먹고 같이 사니까 원래 이러던 데서 같이 들어주라. 그럼 우선 같이 들고 나도 드는데 그게 뭐 그걸 갖고 뭐 어디 뭐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조금 생겼을 때 그때 서로가 이제 같이 하는 거지. 같이 먹고 같이 빌라에서 사는데 그럼 그 일 서로가 안 도와주는데 이것 좀 도와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같은 한 집에 사는데 가족인데. 옷가게에서 일한 건 한 집에 사는 가족 같은 사이라 도와준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장 목사는 가족이라면서 꼬박꼬박 주거비를 받고 전기요금과 생활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짜 가족들은 알고 있었을까? 전혀 모르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가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애를 찾다 보니까 전화통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놔뒀는데 지금 현재 맨 처음에는 그래도 저는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진짜 고양이 앞에다가 생선을 딱 갖다 먹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조카를 잘 돌봐준다는 말에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들어갔다가 5분 나오기 전에 그 합의 본 거 30만 원씩 매달 달래요. 네네.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줬어요. 그걸 안 주고 그 핸드폰 요금은 제가 보내줬어요. 지금. 종족 영숙 씨의 고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영숙 씨는 14년간 장 목사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목사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씨가 데려와서 키울 여력이 집에 잠시도 안 있어요. 잠시라도 안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직 붙어 있어야지. 좀 맨날 떨어지면 일하는데 나가니까 답답하지.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목사라는 말에 믿고 맡긴 순간이 후회스럽습니다. 진실은 가린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재 중 목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사거나 뭘 오거나 그러면 좀 보이잖아요. 보였을 때 좀 안 좋다 싶으면은 일단 3층으로 올라가요. 뭐 얘기를 하다가 가족들이 없다 싶으면은 한 30분, 20분 얘기를 하다가 데리고 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교회에 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요양병원도 있고 그냥 정형외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왜 몸이 아파서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로 10만 원을 챙겨준다라고 했는데 말뿐이었어. 교회가 있고 목사인데 뭐할 게 있다니까. 네? 저기 주영역 앞에서 노숙에서 집사가 데리고 와서 이제 와도 그냥 말리해주고 예배드리고 오면 할게 후가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나 이제 장애 우들을 데리고 오면은 10만 원씩 주겠다고 소개비로 10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복지재단이라고 있어. 그 노인 전문병원 치매 환자들 있잖아요. 치매 환자들 이름부리 그거 이제 들어가면 여기 1등급입니다. 10만 원씩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가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나는 여기서 또 집회하면 감사비를 받으니까. 오갈 곳 없는 치매 환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복지재단에 소개해준다는 장 목사. 그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영혼을 구하고 강사 비용을 받기 위함이라는데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저 소개로 한 명 갔다 했어요. 소개비 준다 했어요. 그때 그 돈 저한테 주셨나요? 소개를 하면, 입원을 하면 왜 돈을 주는지 입원이 안 하는데 내가 매일 참 사람을 저렇게 있잖아요. 전문가가 생각에 차이가 있어. 아! 깜짝 죽어야지 내가. 자기는
얘들 내가 얼마나 홀가분한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들이 있으면 항상 내 영이 20%는 에너지가 소진돼 버려. 나 그래서 오병에 나가니까 나는 오히려 편안해. 거짓말입니다. 사실 경미 씨는 2년 전 문제가 됐던 한 공동체에서 생활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먹이고 노동력 착취를 하고 수급비 횡령까지. 그곳에서 겨우 구조됐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때 보시면 임산부였잖아요, 제가. 배 볼록하고. 근데 그 애가 잘 태어나긴 잘 태어났는데 일도 있고 그 애까지 잃고 여기 와서 힘들게 사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살기가 싫어요. 그냥 좀 많이 혼란스럽고. 아이를 잃은 후 삶을 노래했던 순간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찾아간 곳이 옷가게였습니다. 작은 희망이 실망으로 바뀐 네 사람. 시청은 장 목사의 횡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한 친구는 가정학대 의심이 있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 안 했고, 또 어떤 분은 거기 있던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분도 있었고, 다른 2분은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걱정은 하시는데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걱정만 하시는 정도. 어둠 속의 작은 불빛은 누군가에게 큰 희망입니다. 장 목사가 이들에게 그런 불빛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들의 약하고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